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는 애청자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묵혀뒀던 제 얘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가족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다 또 가족 때문에 인생 역전에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좋은 일일수록 감춰야 한다고 친한 친구에게조차 이 일을 털어놓은 적이 없네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요즘 가정에서 학대받는 어린애들 소식이 뉴스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사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맞고 살았답니다. 저를 낳아준 엄마는 제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버지와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땐 물론 구박은 받았지만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 사이에서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제 지옥도 시작됐죠. 새어머니는 제가 질투로 남동생을 해칠까봐 불안해하셨어요. 남동생이 울길래 가서 안고 달래줬더니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냐면서 제 뺨을 때렸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새어머니는 숙제를 안 했다. 밥을 너무 늦게 먹는다. 동생 분유를 안 챙겼다 등등 갖가지 이유로 저를 때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도 말리긴커녕 오히려 같이 때렸어요. 저 같은 부재불능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면서요. 그 집에서 전 천덕꾸러기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동생도 자라할수록 저를 우습게 여겼죠. 제가 조금만 자기 말을 안 들어도 너 엄마한테 이른다. 그럼 또 맞을 텐데 괜찮겠어? 하면서 저를 협박하곤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어른이 되길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성인이 되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도망쳐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테고 나 홀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폭력의 수위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 어느 날이었어요. 새어머니가 시킨 창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더군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었는데 그때가 겨울이라서 일이 많지 않아 술을 자주 드실 때였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대낮인데도 잔뜩 취해 있었어요. 제게 곁들일 안주가 없다면서 슈퍼에서 좀 사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먹고 싶은 과자도 사라면서요. 난감하더라고요. 새어머니가 자기 돌아올 때까지 창고 청소를 다 끝내놓으라고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창고가 너무 더러워서 아직 반도 못 끝낸 상태였어요. 망설이던 저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창고 청소를 시켜서요. 이거 다 하고 싸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죠. 그러자 아버지는 벌컥 성을 냈어요. 지금 너희 엄마 말이 나보다 우선이라 이거야. 너도 남 무시하냐?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닥쳐 넌 역시 좀 맞아야겠다. 아버지는 냅다 상을 얻고는 옆에 있던 빗자루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서너 대 때리다 멈췄을 텐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정말 마구잡이로 무자비하게 패더군요. 빗자루가 제 머리에 닿는 순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뜨끈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피였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저를 죽일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밀치고 죽을 힘을 다해 대문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너 거기 안 서. 잡히면 그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하고 고함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한동안 제 뒤를 쫓던 아버지는 어느 순간 포기했는지 더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 계속 앞을 향해 달렸죠. 무의식적으로 살려면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정신을 차리니 터미널 앞이더군요. 그런데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두고 나와서 땡전 한 푼 없었죠. 이대로 다시 집에 가는 수밖에 없나?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이번이야말로 맞아 죽을 거란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울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웬 젊은 여자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얘야 너 왜 우니? 저는 흐느끼는 와중에도 저 차비가 없어서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가만히 제 행색을 살피더군요. 피에 젖은 머리카락과 멍으로 얼룩덜룩한 팔다리. 신발은커녕 양말도 못 신은 맨발 누가 봐도 집에서 급하게 도망친 꼴이었죠. 저는 여자가 저를 경찰서로 데려갈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그분은 지갑을 꺼내 제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릴 때 내 생각나서 주는 거야. 받아. 어디서든 잘 살고. 생각지도 못한 호의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멍하니 바라만 보자 여자는 제 손에 억지로 돈을 쥐어줬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떠나버렸죠. 너무 고마웠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제가 타인에게 받은 첫 실오이자 보험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샘솟는 기분이었죠. 저는 울음을 그치고 그 돈으로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남들처럼 딱히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부모님 눈을 피해 살기 위해선 멀고 복잡한 대도시인 서울이 딱이라고 생각해 선택한 거였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일자리부터 알아봤어요.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변별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시장 한켠에 있는 국수집의 사정사정에서 간신히 설거지 일을 할 수 있었죠. 쭈그리고 앉아 끝도 없이 밀려오는 더러운 그릇을 씻다 보면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때리고 겁박하는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살겠더라고요. 동장도 없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조금씩 두둑해져가는 지폐 따발을 보는 것도 행복했죠.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사글빵을 얻었어요. 옥탑이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다 지저분했지만 그래도 제 몸 하나 누일 공간이 생겼다는데 안도했죠. 그전엔 월세 낼 돈도 없어 찜질방을 전전했거든요. 몇 년 뒤 성인이 된 후로는 제약 없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처음 일을 국수집에서 해서 그런지 계속 식당만 전전하게 되더군요. 이곳저곳 돌다 제가 정착한 곳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동네 맛집으로 소문나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죠. 엉덩이 한 번 붙을 틈 없이 바쁘게 일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급여가 제법 센 편이었어요. 오래오래 일해서 목돈을 마련해야겠다 의지를 다졌죠. 하지만 그런 제 의지는 얼마 못 가 무너졌어요. 그 국밥집에 오는 손님들 질이 너무 나빴거든요. 인근에 공사판이 있어서 노가다 뛰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국밥에 술 한 잔 걸치면 금세 거칠어졌어요. 야야거리면서 하대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옆에 앉아 술 한 잔 따라 보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남자에 대한 면역이 없다 보니 그런 손님들이 오면 참 난감했어요. 그나마 바깥 사장님이 있으면 막아주곤 했지만 없을 땐 알아서 제주껏 피해야 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웬 아저씨 손님이 대낮부터 소주를 2병이나 비운다 했더니만 대뜸 저를 부르더니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술 좀 따라달라면서요. 저는 여긴 종업원이 술 따르는 곳이 아니에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뭐 손님이 따르라면 따르는 거지 왜 말이 그렇게 많아 하면서 성을 내더군요. 두려운 마음에 카운터를 살폈지만 바깥 사장님은 없었어요. 잠깐 동네 마실이라도 나간 듯 했죠. 그 사이 아저씨는 제 손목을 잡고 억지로 자기 옆에 앉히려 했습니다.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오빠가 용돈 주면 되잖아. 이러지 마세요. 참 더럽게 비싸게 구네.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여자처럼 왜 이래?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던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웬 남자가 그만 좀 하시죠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구세주 같았죠. 누군가 했더니 혼자 와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던 젊은 남자 손님이었어요. 여자 나오는 술집도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추태를 부려요?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냥 조용히 그 손 놓으세요. 남자의 말에 아저씨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저를 밀쳐버리고는 그대로 남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더군요. 이 자식이 어디 건방지게 어른한테 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이나 처먹었길래 어른한테 성추행범이니 뭐니 개소리를 해? 몇 살이면 뭐? 그러는 당신은 나이 먹고 이런 쓰레기짓 하는 게 자랑이야? 덩치 차이가 제법 났는데도 남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멱살 잡은 아저씨의 팔을 잡더니 그대로 뿌리쳐버렸죠. 보기보다 꽤 힘이 세 보였어요. 아저씨도 그걸 느꼈던가 봐요. 이 새빨갛게 어린 게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에이, 술맛 타버렸네. 혼자 욕을 하며 우왕좌왕 하더니만 그대로 가게 밖을 나가버렸어요. 누가 봐도 도망친 거였죠. 그제야 안심이 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대로 주저앉으려는 저를 남자가 달려와 부축해줬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아니요. 그냥 좀 놀라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문학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그래도 도와주셨는데. 전 그러면 앞으로 국밥에 고기 좀 많이 넣어주세요. 자주 올 테니까. 남자는 천연덕스럽게 말하며 씩 웃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놀랐을 때와는 좀 다른 나쁘지 않은 두근거림이었죠. 그 뒤로 남자는 종종 가게로 찾아왔어요.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근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무역회사라니 잘 모르지만 멋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요. 아직 실수투성이라 맨날 혼나기만 하는걸요. 사교성이 없어서 밥도 맨날 혼자 먹고요. 실제로 남자는 회사 동료들과 올 때보다 혼자 올 때가 더 많았어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서툴다고 하더군요. 참 의외였죠. 저랑은 대화를 너무 잘하셔서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아, 그건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남자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귓볼까지 새빨개져서 말을 채있지 못하더니 갑자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이상하게 수키씨랑 같이 있는 건 편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자꾸 오게 되네요. 여기 오면 수키 씨가 있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남자의 말이 마치 고백같이 느껴졌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망설이는데 갑자기 남자가 제게 무언가를 내밀더군요. 영화표였어요. 전에 수키 씨가 영화관에서 영화 본 적 없다고 한 게 생각나서요. 괜찮으면 쉬는 날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요? 얼떨결에 영화표를 받아들자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인사하더니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는 걸요. 제 첫사랑이었죠. 함께 영화를 본 뒤 저희는 둥둥 만났어요. 딱히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연인들이 그렇듯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됐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다 봄날 같았어요. 따뜻하고 설레고 화사했죠. 그렇게 만난 지 2년쯤 됐을까요? 어느덧 제가 살고 있던 사글방 계약 기간이 만료됐죠. 연장을 해야 하나 아니면 아예 새 집을 구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요. 뜻밖의 제안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같이 살자고? 동거를 하자는 거야? 제 말에 남자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피부섰어요. 아니, 동거는 무슨 결혼하자는 거지. 그러더니만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내밀더군요. 작은 금반지였어요. 10년 뒤엔 꼭 다이아몬드로 해줄게. 능력 없는 놈이라 미안해. 그 소박한 프로포즈에 울컥 눈물이 났죠. 사실 남자친구네 집안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 남자친구와 여동생을 힘들게 키우셨대요. 남자친구가 성인이 된 뒤로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줄곧 가장 노릇을 했고 말이죠. 그 반지도 남자친구가 얼마나 돈을 아끼고 아껴 샀을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더군요. 남들은 볼품없다 할지 몰라도 제겐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값진 보석이었죠. 왜 자꾸 울기만 해? 거절하려는 거야? 제가 자꾸 울기만 하자 남자친구가 농담을 했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거절할 리가. 나도 결혼하고 싶어. 당신 닮은 애기도 낳고 싶고 평생 같이 늙어가고 싶어. 제 대답에 남자친구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긴 입맞춤을 해줬죠.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도 저희의 결혼 소식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오히려 없는 집에 시집 오게 미안하다며 죄스러워하셨죠. 그 아들의 그 어머니였다거나 할까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와 남자친구는 혼인신고를 했고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결혼식은 고민 끝에 생략했어요. 부모님과 연을 끊은 지 오래였고 연락할 만큼 친하게 지내던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부모님 생각만 해도 온몸이 욱신욱신거리며 맞고 살았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차라리 고아로 사는 게 낫지 평생 연락하지 않겠다 한 번 더 다짐했죠.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도 그런 제 뜻을 이해해줬어요. 참 감사했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 월급날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최고 특식인 소박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닌 둘이기에 외롭지 않았죠.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그토록 바라던 아기도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을 반씩 닮은 예쁜 딸이었죠. 제가 부모가 돼서일까요? 그 뒤로 종종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덩달아 저를 학대하던 아버지와 새어머니도 떠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양반은 못 된다더니 어느 날 불쑥 새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였죠. 네 애비 죽었다. 그래도 딸인데 장례식 정도는 참석해야 하지 않겠니? 바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오거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하더군요. 우리 미운 정밖에 안 남은 아버지라지만 마지막 가는 길마저 외면하기는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참 헛헛하더라고요. 한평생 나를 때리고 구박한 죽이고 싶을 만큼 끔찍했던 인간이 막상 이렇게 죽어버리니 기분이 이상했죠. 울기 시원하지도 그렇다고 눈물이 날 만큼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면서 뒤에서 수군대더군요. 저는 있을 이유가 없다 싶어 그대로 식당 밖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몰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새어머니도 많이 늙었더군요. 머리는 새치가 가득했고 체구도 기억보다 훨씬 작고 구부정했어요. 왜 이런 여자를 그토록 무서워했던 건지 시간이 참 많이 흐르긴 흘렀구나 싶더라고요. 저를 붙잡은 새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견디다 못해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보겠다고 하니 그제 입을 열더군요. 너 혹시 돈 좀 있니? 만나자마자 돈 얘기를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갑자기 무슨 돈이요?
저는 앙칼찌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새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얘기를 꺼내더군요. 네 아버지 말년에 농사 다 말아먹고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아니? 본인 앞으로 빚진 것도 모자라서 내 앞으로도 끝없이 빚을 졌다. 그걸 갚아야 하지 않겠니? 제가 이 집이랑 연을 끊은 지가 언젠데 갚으려면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 갚아야죠. 남동생 얘기가 나오자 새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승철이 이제 겨우 중학생이야. 그 어린 게 무슨 빚을 갚아? 그럼 그쪽이 갚든가요? 어쨌든 전 돈 없어요. 너 정말 네가 나 싫어하는 건 안다. 그치만 너도 이제 어엿한 어른인데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나라고 너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쉬웠는 줄 알아.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새어머니는 또 저를 향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금방이라도 때릴 것처럼 말이죠.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다려.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새어머니는 다급하게 그런 저를 붙잡아 왔어요. 진절머리가 나서 새어머니의 팔을 잡은 채 그대로 밀쳐버렸습니다. 또 때리기만 해요. 그럼 그땐 경찰서로 가서 당신이 어릴 때 나한테 했던 짓 다 얘기할 거니까. 자, 협박 아닌 협박에 새어머니는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다 감정이 북받쳤는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럼 나더러 어쩌란 거니? 너희 아버지가 남긴 빚은 한정포기인지 뭔지 해서 없을 수 있다는데 그 망할 인간이 내 앞으로도 돈을 빌려놨단 말이야. 그 빚만 1억이 넘어. 그 큰 돈을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던 내가 무슨 수로 갚겠어? 응. 새어머니가 우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지난 세월 탓인지 한층 더 늙고 초라해 보이더군요. 제가 마음이 약해진 걸 알았는지 새어머니가 제 발치에 매달려 왔어요. 이 애미 좀 한 번만 살려주거라. 하필이면 돈도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한 달 이자만 몇백이야. 주변에 돈을 하도 빌려대서 이제 더는 빌릴 곳도 없고 당장 승철이 급식비도 없어서 얘가 학교에서 굶고 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지폐 몇 장을 새어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이 정도가 제 최선이에요.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뒤로 새어머니는 끈질기게 제게 연락해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냥 우는 소리로만 넘길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그 지역에서 꽤 지 나쁘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당장 돈을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면서 동생이 보는 앞에서 새어머니에게 칼을 휘둘렀다더군요. 급기야 동생까지 제게 전화해 제발 살려달라고 밀더라고요. 누나, 내가 잘못했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누나 괴롭혀서 미안해. 내가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랑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이 은혜는 내가 커서 꼭 갚을게. 어린 동생까지 그렇게 매달리니 더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자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여러 시중은행과 카드사에 나눠서 돈을 빌렸어요. 주부인 제 앞으론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전부 남편 명의로 빌려야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길 잘했네. 다행이다. 그치? 빚은 앞으로 우리 둘이 열심히 갚아나가자.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웃을 뿐이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죠. 저는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새어머니의 빚을 전부 갚아줬습니다. 새어머니는 서울까지 올라와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다시 만나서까지 이렇게 못나게 꾸려서 미안하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떠난 뒤에 종종 내 생각이 났어. 어린 너한테 너무 모질게만 꾸려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마. 그 사과에 당장 새어머니에게 남아있던 앙금이 스르르 녹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지난날에 불우했던 제 과거를 조금은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집에 빚이 생기니 더는 살림과 육아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린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은 영 돈이 안 돼서 뭔가 더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 알아보는데 때마침 지인 한 명이 간병인 일을 추천해 주더군요. 요양사와 달리 자격증도 필요 없고 돈도 많이 준다면서요. 저는 바로 지인이 소개해준 인력사무소로 갔습니다. 젊은 데다 식당 경력도 있어서 그런지 바로 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힘들 거라고 어느 정도 각오는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간병인을 쓸 정도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중병인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옆에서 이동할 때나 밥 먹을 때 수발되는 건 물론 대소변까지 받아야 할 때도 있었죠.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도 많아서 머리카락을 잡고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일을 악물고 버텼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지게 된 그 억대 빚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간병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인력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죠. 무슨 일인가 했는데 혹시 입주 간병을 할 생각은 없냐고 하더군요. 암에 걸린 할머니 한 분이 숙식 간병인을 구하는데 보수가 꽤 세다면서요.
들어보니 제가 받고 있는 돈의 무려 3배였어요. 게다가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몸이 편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딸과 남편만 두고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망설이자 사무소 사장님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아유, 가난말기라서 어차피 얼마 못 사실 거야. 뭐 길어야 6개월, 어차피 단기니까 잘 생각해봐. 그 할머니가 좀 성미가 까탈스러워서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서 계속 수키 씨를 원하네. 저를 원한다고요? 저를 어떻게 알고요? 소문을 들었나 보지. 수키 씨 나름 이 동네에서 일 잘한다고 유명하잖아. 알겠어요. 생각해볼게요. 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과 상의했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이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하더군요. 혹시 진이 때문에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게. 요즘 토요일 출근도 잘 안 해서 주말엔 어머니한테 안 맡기고 내가 돌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당신 몸에 좀 더 편한 일이면 그걸 했으면 좋겠어. 남편의 배려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민 끝에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간병할 분집이 있는 교회로 떠나게 됐습니다.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원과 수영장이 달린 3층짜리 대저택에 그 안을 가득 채운 값비싼 가구며 물동품까지. 부자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상상 이상이더군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만난 할머니는 생각보다 정정했어요. 헬쑥하긴 했지만 죽을 날을 받아둔 암 환자처럼 보이진 않았죠. 이름이 수키라고 했나? 참 예쁘게도 생겼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무엇보다 까탈스럽다는 사무소 사장님의 말과 달리 할머니는 몹시 자상했어요. 어지간한 건 본인이 다 직접 하시려고 해서 제가 하는 일은 끽해야 옆에서 책을 읽어드리거나 같이 산책을 하는 게 전부였죠. 너무 편하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 정도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 가정부 아주머니를 도와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마저도 못하게 했습니다. 됐어.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자네가 뭐하러 그런 걸 해.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간병인으로 온 건데 할머니가 간병일은 하나도 안 시키시니 어째요. 이런 거라도 해야 돈값을 하죠. 그냥 이렇게 옆에서 노인네 태워 상대만 해줘도 충분해. 할머니는 제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어요. 딱히 이야기꾼은 아니라 그저 제 남편이나 딸 얘기를 늘어놓는 게 고작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좋아하셨죠. 또 어쩌다 홍삼이나 고기 같은 귀한 선물이 들어오면 전부 제게 줬어요. 자긴 이제 늙어서 필요 없다고 전화 먹으라면서요. 그런 할머니의 호의에 저도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단순히 일적으로 만난 환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집 할머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집에 가끔 들려낸 할머니의 친척들 눈엔 보기 좋지 않았나 봐요. 특히 할머니의 조카라는 분이 못마땅해했죠. 아니 입주 간병인이면 돈도 많이 받을 텐데 일 좀 해요. 보면 허구한 날 고모랑 앉아서 수다나 떨고 있네. 고모 죽으면 이 집이며 돈 다 내고 될 텐데 결국 그쪽이 내 돈 축내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할머니가 워낙 정정하셔서. 내 참 그런 간병인은 왜 쓴대? 가난말기가 아니라 치매인 거 아니야. 건장한 남자가 외압적으로 나오니 무서운 건 둘째치고 할머니에게 막말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아프신 분한테 말 좀 가려서 하세요 하고 쏘아붙이고 말았죠. 그러자 조카는 울컥 화를 냈어요. 뭐야? 간병인 주제에 너 지금 말 다 했어. 누구한테 감히 훈계질이야? 소란이 일자 위층에 있던 할머니에게도 들렸던가 봐요. 아래층까지 내려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조카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마다 일은 안 하고 놀고 있길래 한마디 했더니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막욕을 하면서 무슨 상관이냐고 하네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고모 앞이라고 바로 꼬리 내리는 거 봐요. 참나. 이 사람 계속 써야 해요. 그냥 다른 간병인으로 바꾸죠. 저는 할머니가 당연히 하나뿐인 조카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수키를 본 지가 고작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런 말을 할 애가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내가 먼저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겠지. 하면서 오히려 조카를 나무라더군요. 지금 나 말고 저 어디서 불러먹다 왔는지도 모를 간병인 말을 믿는 거예요. 네. 시끄러워. 이 노인네 암 환자인 거 잊었냐? 더는 귀찮게 굴지 말고 용돈 받았으면 얼른 너희 집에 나가. 그 나이 먹고 언제까지 백수로만 지낼 거야. 앞으로는 국물도 없다. 할머니는 그대로 조카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게 놀랐겠다고 방에 들어가 쉬라고 하더군요. 감격스러운 한편 의아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나 해서요. 그 수수께끼는 곧 풀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할머니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우리 딸도 이렇게 비 오는 날마다 내 팔다리를 주물려줬지 하더라고요. 따님 생각이 나는가 보다 싶어서 따님 보고 싶으세요? 전화라도 해보실래요? 하고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죽었어. 하나밖에 없는 딸년이었는데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괜한 얘기를. 죄송해요. 할머니. 벌써 오래전 일인걸? 괜찮아. 할머니는 제 얼굴을 물거러미 보더니만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자네를 보면 자꾸 내 딸이 생각이 나. 딱 자네 나이만 할 때 죽었거든. 그렇게 죽을 걸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제게 친절했는지요. 저를 보면 자꾸 딸 생각이 나서 그랬던 거죠. 할머니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뭔가 사연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따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놨더니만 왜 논팽이 같은 놈이랑 결혼하겠다잖아. 나랑 남편이 반대하니까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지. 딸도 남편도 고집이 너무 세서 몇 년 동안 서로 찾긴커녕 연락도 안 했어. 픽해야 지 결혼사진 한 장 보내온 게 전부였지. 마치 시위하듯이 말이야. 그게 괘씸해서 그 이후로부터 더 모른 척 살았는데 그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네. 할머니의 얘기가 남들 같지 않았어요.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별했으니까요. 또 떼어놓고 온 제 어린 딸도 생각나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따님 분도 할머니 마음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나중에 만나면 지금 앙금도 싹 풀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모녀 사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제 위로가 통했던 걸까요? 할머니는 걸걸 웃으셨어요. 그래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딸도 금방 만나겠지. 아이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제할밖에 없네. 저는 할머니가 오래 살길 바랬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겨울이 오면서부터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결국 다시 병원 중환자실로 가야만 했죠. 저는 그곳까지 따라가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 연세에 항암 치료도 더는 힘들어서 그저 편하게 눈을 감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신이 좀 맑아지셨는지 할머니가 몸을 일으켜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말하더군요. 자네, 나 죽으면 내 서랍 안에 좀 정리해줘. 뜬금없는 부탁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서랍이요? 아, 서재 책상에 붙어있는 작은 서랍 있잖아. 그 열쇠는 내가 늘 침대 베개 맡에 넣어두니까 나중에 나 죽거들랑 가서 열어봐. 그럼 그 안에 사진이 한 장 있을 텐데 그걸 내 납골당에 좀 놔줬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할게요. 걱정 마세요. 무슨 사진인지 궁금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꽤 쓸쓸해 보이는 게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새벽 할머니는 잠이 들 듯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고작 3개월 남짓 함께했을 뿐이지만 그새 정이 많이 들었던가 봐요. 마치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눈물이 나더군요. 장례까지 지르고 집에 돌아와 제 짐을 정리하는데 문득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생각났죠. 죽으면 서랍 반을 정리해달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진 한 장을 납골당에 가져다 달라고 했던 게 말이죠. 저는 부랴부랴 서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열쇠로 잠겨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은 생전 할머니의 성품처럼 간결하고 깨끗했어요. 수첩, 필기구, 몇 장의 편지,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뒤집어진 채 놓여있었죠. 할머니가 말한 사진이 이건가? 별 생각 없이 사진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 사진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었거든요. 죽은 엄마와 아빠의 젊을 저 얼굴을 보고 있자니 소름이 끼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할머니의 유언도 잊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럴 때 생각나는 건 역시 남편뿐이더군요.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 남편을 만났죠.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에게 횡설수설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용케 알아들은 남편이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고 하더군요. 아마 당신이 잘못 본 걸 거야. 거기 당신 부모님 사진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겠지? 내가 요즘 잠을 통 못 잤어서. 얼른 가서 정리하고 오자. 내가 같이 갈게. 저는 남편과 함께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곧장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는데 제 차 사진을 봐도 저희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분명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확실해.
이거 우리 엄마랑 아버지 맞아. 그쯤 되니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나 봐요. 서랍 여기저기를 뒤지더니 밀봉된 편지 한 통을 찾았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죠. 여보, 이거 할머니가 당신 앞으로 남긴 편지 같은데? 한번 뜯어서 읽어보자. 저는 바로 편지를 뜯어봤어요. 남편의 말처럼 할머니가 제게 쓰신 편지가 맞더군요. 그리고 그 편지에 쓰여진 너무 충격적인 진실에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편지는 사랑하는 내 손녀딸 수키야로 시작됐어요. 맞아요. 서랍 속 사진은 언젠가 할머니가 말했던 그 사진 집 나간 딸이 보냈다는 결혼 사진이었어요. 할머니의 집 나간 딸은 바로 돌아가신 제 엄마였고, 즉 할머니는 저희 외할머니였던 거죠.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딸이 죽고 나서야 손녀가 하나 있는 걸 알게 됐지. 그땐 우리 딸을 죽게 한 게 너와 네 아비 같아서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 뒤로도 자꾸만 생각이 나더구나. 그래도 늙은 이의 고집으로 끝끝내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안 걸려 얼마 못 산다는 말을 들으니 제일 먼저 숙이는 애 생각부터 나더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일부러 저를 수소문해서 직접 간병인으로 고용한 거였어요. 어쩐지 저를 콕 집어 지명한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 속사정이 숨어 있었던 거였죠. 할머니는 본인이 외할머니라는 걸 몇 번이나 밝히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곧 죽는 마당에 괜한 상처만 주게 될 것 같다고요. 더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날 이때까지 어린 손녀를 홀로 내버려 둔 게 참 죄스러웠던가 봐요. 제가 그리 넉넉하지 못하게 사는 걸 보니 더 마음이 아프셨고요. 믿을 수 없게도 할머니는 죽기 전 마지막 선물로 본인의 모든 유산을 다 제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 할미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라. 어차피 내가 죽으면 제 1순위 상속인은 숙인 너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말거라. 아마 며칠 후에 내 변호사가 찾아갈 테니 너무 놀라지 말거라. 너랑 함께하는 지난 3개월이 참 행복했다. 나 없이 애미 없이도 착하고 어질게 살아줘서 고맙다. 할머니가 쓴 편지의 마지막 문장까지 읽었을 때도 여전히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현실감이 하나도 없었죠. 당신 괜찮아?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아마 남편이 없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에 몸이 놀란 건지 사흘 밤낮을 알아 누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할머니 말씀처럼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제가 상속받게 될 유산만 수십억에 달하더군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의 친척들 몇 명이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저더러 사기꾼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특히 할머니의 조카는 저를 직접 고소까지 했죠. 너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수상하다 했어. 애초에 우리 고모 재산 노리고 접근했던 거 모를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너 콩밥 먹일 테니까. 내 피 같은 돈을 너한테 뺏길 것 같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저 돈, 고인에 대한 애정이나 슬픔 같은 건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저는 이번에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했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의 유언대로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뿐인데 제가 콩밥을 왜 먹어요? 먹는다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할머니 돈을 뜯어간 기생충 같은 당신이 먹어야죠. 안 그래요? 뭐? 기생충? 너 말 다 했어? 왜요? 한 대 치기라도 하게요? 그러세요. 그럼 진짜 콩밥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야 환영이죠. 제 말에 조카는 저를 차마 때리지도 못하고 이만 갈았어요. 그러더니 두고 보자며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결국 조카는 저를 고소했지만 재판이야 당연히 저의 승리였죠. 신자검사 결과 저는 할머니의 친손녀가 맞았거든요. 급기야 조카는 억울하다면서 내 돈 내놓으라며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변호사였던 분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 처분을 걸렀어요. 다행히 받아들여졌고 외가에선 그 조카를 해외로 보내버렸습니다. 할머니 재산이 다 제 손아귀에 있으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재판이 끝나고 모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저는 할머니를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대로 납불당 자리에 부모님의 사진과 제 사진을 놓아드렸죠. 할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3개월이 아득히 먼 꿈처럼 느껴지더군요. 왜 진작 제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건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할머니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정정하셨다면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였으니까요. 곧 이별하게 될 텐데 혈육이라는 걸 내세워 더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던 거겠죠. 그 뒤로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빚을 다 갚고 지금은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생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돈이 생겼지만 남편도 저도 너무 욕심은 부리지 않으려고 해요. 뒀다가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쓰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상당 부분 기부도 많이 했네요. 설마 제가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역시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가 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